자, 좀 쉬셨죠? 자, 아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이 요소들을 한번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 밝기를 내가 블로그에 올린 상태에서 SNS 올린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내 밝기가 적합한지, 너무 어둡게 나오지는 않았는지. 너무 밝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밝게 촬영한 사진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너무 심하게 날아간다거나 사진에서 의도치 않게 너무 밝은 부분이 많게 되면 또 사진의 느낌이 많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흐린 날 촬영에서 흐린 날 하늘을 많이 놓고 촬영하면 이런 느낌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흐린 날 오히려 하늘을 많이 넣기보다는 부분 감성사진 느낌으로 찍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많이 놓고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소품 위주로, 작은 주제 위주로, 소재 위주로 그렇게 촬영하시면 그게 더 예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재들이 색상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뭔가 뚜렷한 것들이 있으면 사진을 더 예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차이는 오늘 강의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따로따로 생각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내 색상에 내 사진의 분위기는 화이트 밸런스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차가운 느낌으로 만들지 아니면 더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색상, 내 사진의 색상이 좀 더 진할수록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자극할 수 있는데 또 너무 진하게 되면 이게 자극이라는 게 한 번 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주다 보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너무 강하지 않은지 아니면 또 너무 연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색상을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HSL처럼 내가 모든 색상을 다 진하게 하면 촌스럽고 뭐가 좀 보기가 싫지만 내가 원하는 색상이 예를 들어서 빨간 색상 아니면 초록 색상 이렇게 한 가지 색만 진하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채도 올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게 어떤 걸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도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내 사진에 만약에 구도와 앵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사진을 좀 크롭핑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크롭이라는 게 사진을 좀 잘라낸다는 건데요. 자,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사진을 잘라낼 수 있는 툴은 많은 거 아시죠? 기본 보정 툴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스냅시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시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기준을 스냅시드로 잡아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 프로그램이고 다른 프로그램과도 그 연동이 그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냅시드를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이런 의미로 보정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볼까요? 자, 뭐 사진이 많으니까 아무 사진이나 가져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 뭐 이건 너무 아무것도 없네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마땅한 사진이 지금 당장 안 보여서
자, 그냥 아무 사진이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진 가져왔고요. 도구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죠. 이 크롭이에요, 크롭. 이거는 웬만한 보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분 포토 에디터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사진에도 비율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3대2, 4대3, 5대4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기본적으로 3대2 비율이나 아니면 1대1 비율, 즉 정사각형 비율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 비율. 이런 비율들을 사용하시면 뭔가가 좀 더 깔끔하게 사진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율을 그렇다고 자유형식해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자르는 거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비율이 어중간하면 사진도 어중간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비율을 정사각형 사용하거나 3대2 사용하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크로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크로핑을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사진이 더 임팩트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도도 다시 재배치할 수 있고요. 방금 보셨죠?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르기를 할 때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3분의 순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구도를 배치할 때 다시 아까 제가 그냥 막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역시 또 3분의 순의 교점에 피사체가 있게 제가 이렇게 자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된다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 보이면 대부분 또 이렇게 3분의 선에 맞게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3분의 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평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평 맞추는 것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따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사진 촬영할 때부터 구도와 앵글을 잘 맞춰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미처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다시 보정해서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정해서 못하는 게 있죠. 바로 촬영할 때 내가 앵글, 하이, 내가 눈 높이에 있는 아이 레벨을 찍을 건지 아니면 하이 앵글을 찍을 건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로우 앵글로 찍을지는 그때 촬영할 때 미리 하셔야지 이거는 보정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흔들리지 않게 찍기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사진 올렸을 때 아니면 인스타그램 올렸을 때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사진을 작게 만들면 사진의 선명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게다가 네이버에서 사진을 줄이게 되면 네이버에 원래 있는 그 이미지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줄이게 되면 사진의 선명도가 엄청나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이미지 중심의 그런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스케이프는 그냥 사용을 해보세요. 이것도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물론 포토샵에서 다단계 리사이징이라고 해서 사진 이미지를 줄이고 샤픈이라는 것을 주고 또 한 번 더 이미지를 줄이고 샤픈을 주고 해서 다단계 리사이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좀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힘든 경우에는 저는 포토스케이프로 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에서 이미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로 줄여서 하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있다는 거죠. 자,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 초점이 좀 나갔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진 찍었을 때, 자, 사진을 선명하면 당연히 보는 사람이 되게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으니까 눈을 더 자극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일단 스냅시드에서 보여드리고 이따 일괄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저기 얼마 전에 스냅시드 보조경제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될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도구에 들어가서 도구 들어가서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선명하게, 그러니까 선명도라는 게 있죠. 여기 선명도를 이렇게 클릭해 볼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 아래쪽에 조정을 클릭하면
자, 구조하고 선명하게 나와요. 아까 구조, 스트럭처라는 거 어디서 보신 기억나죠? 그쵸? 네, 인스타그램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쵸? 자, 구조가 바로 아까 스트럭처였어요. 자, 올려볼게요. 올리니까 굵은 선 위주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건물뿐만 아니라 구름까지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게 비밀이었어. 그러니까 포토샵에도 이 기능이 있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내 사진이 좀, 보통은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빛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렌즈가 안 좋아서 그래요. 카메라는 요즘에 웬만한 카메라는 좋아요. 하지만 렌즈가 그냥 카메라 살 때 딸려 나오는 렌즈 있잖아. 그게 가장 화질이 안 좋은 렌즈예요. 그게 카메라 성능을 상당히 많이 갉아먹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찍으시고 좀 흐릿하게 나왔더라도 지금 본 것처럼 구조 이런 부분을 올려주시든지, 자,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이게 명료도라고 돼 있을 거예요. 라이트룸에서는 부분 대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선명하게, 이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는 텍스처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텍스처. 자, 이거 선명하게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올려주면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변화가 있죠. 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변화가 있어요. 자, 어디에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는 선들이 더 명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아래쪽 물결을 보세요. 물결을 보시면 가는 선들이 더 명확해지죠. 이렇게 선들을 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내가 좀 안 좋은 카메라, 안 좋은 렌즈로 촬영했더라도 훨씬 더 쨍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빛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빛에서 촬영하느냐. 쨍한 사진을 찍으시려면 역광보다는 순광이나 청명광을 사용하셔야 돼요. 순광이라든지 옆에서 들어오는 빛, 이렇게 사광도 좋죠. 45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사용하셔야 되고, 역광은 이렇게 또렷하게 찍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빛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할 게 많죠.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설명드렸고 아까, 자, 결국은 빛.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빛이라는 게, 좋은 빛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빛이 그러면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에서 들어오는 순광이 있고 뒤에서 오는 역광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빛의 성질인 거예요. 광질이라고 하는 빛의 성질인데, 자, 빛이 만약에, 자, 이렇게 작은 광원이 작죠. 빛의 면적이 작아요. 이런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림자가 상당히 진하게 생기게 돼 있어. 그림자가 진하게 생긴다는 말은 빛이 그치다는 거예요.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기는 좋은데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예쁘게 찍기는 상당히 힘든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이 빛의 면적이 넓은 걸 사용해야 돼요. 빛의 면적이 넓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빛의 면적이 클수록 훨씬 더 부드러운 빛을 사용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러한 빛보다는, 지금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건데 약해서 빛이, 자, 왜냐면 빛도 약하고 얘가 또 자동으로 낮춰주고 있어요. 이 카메라가. 이 빛이 면적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더 큰 면적의 빛을 사용하시는 게 더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성질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자가 굵고 진하면 그게 거친 빛이고, 그림자가 한없이 부드러우면 그게 바로 부드러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너무 쨍한 하늘보다는, 그러니까 태양이 동그랗고 막 진짜 빛이 좋은 날 있잖아. 그런 날보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태양을 봤을 때 너무 눈부시지 않은 날, 아니면 살짝 흐린 날, 너무 먹구름이 낀 날은 별로고요. 그런 날 오히려 사진이 더 잘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는 어떻게 촬영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주간에 촬영할 때는 구름이 둥둥 떠 있을 때만, 구름이 막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하늘이 아주 파래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주간에 촬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 촬영하느냐? 일몰, 일출.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임팩트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아니면 SNS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사진들이 눈길을 끌던가요? 대부분 구름이 드라마틱한 주간 사진이 아니면 대부분은 일출, 일몰 사진이에요. 아니면 색상이 되게 진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쵸? 단풍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이고, 또 하나는 매직 아웃 때 찍은 야경 사진이에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직 아웃 때 촬영한 야경 사진. 그러니까 야경 사진을 깜깜한 밤에 찍으면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무척 어둡고요. 그러니까 언제 찍는다고요? 매직 아웃. 매직 아웃은 언제예요, 보통? 그쵸? 매직 아웃은 해 지고 나서 20분 정도 뒤. 해가 지고 난 뒤에 20분 정도 뒤부터 약 30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때 촬영하시면 우리가 눈을 봤을 때는 어둑어둑한 하늘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때 사진으로 찍으시면 상당히 예쁜 파란 하늘색이 되어요. 뒤에 보이는 이러한 파란 하늘색이 되는 거죠. 지금 야경 사진처럼. 그런 파란 하늘을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찍어야 된다고요? 매직 아웃 때. 자, 매직 아웃을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물론 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지는 걸 내가 눈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산으로 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몰 시간보다, 해수면 기준 일몰 시간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일몰 시간. 해외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일몰 시간을 검색하시면 뭐 지역명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몰 시간이라 검색하시면 그날의 일몰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일몰 시간 기준으로 해서 20분 정도 뒤부터 30분 정도 찍으시면 그때가 제일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오히려 제일 애매한 시간이 바로 일몰이 되고 난 뒤부터 20분 정도. 그 사이는 노을이 불타는 날은 되게 예쁜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제일 재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시간인데, 아니면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하지만 20분 기다렸다가 찍는 그 야경이 가장 예쁜 야경 사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죠. 일출도 여러분들이 일출 찍으러 가시면 일출 한 20분 전은 제일 예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20분 기다려서 이제 일출, 해가 떠오를 때가 예쁘죠. 그럼 오히려 언제가 더 예쁠까요? 일출 20분 전보다 30분 전, 그러니까 50분 전이 되겠죠. 그때부터 촬영하시면 아름다운 매직과 함께하는, 여명과 함께하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좋아하시나요? 온라인에서. 그 사진들을 보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 있죠. 밝기, 색상, 색온도, 이런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진을 어떤 카메라, 어떤 렌즈로 찍었는지 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심지어는 F값이 얼마고 셔터 스피드가 얼마고 ISO가 얼마로 찍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고요.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언제 찍었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찍었냐 보시면 대부분은 주간에 찍었으면 구름이 드라마틱하고요. 아니면 보통은 일몰일출, 그리고 매직 아웃 때 찍었을 거예요. 그것만 잘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의 사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출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 가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일찍 일어나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당연히. 그래도 일어나요. 일어나서 찍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아침 먹고 숙소 들어와서 심지어는 잘 때도 있어. 자고, 아니면 자거나 아니면 이제 뭐 편집하거나 하고요. 이제 언제 나가요? 한 3-4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사진 촬영만 목적으로 제가 출장 가는 경우는 그렇게 찍는다고요. 굳이 주간에 그렇게 무리해서 찍지 않아요. 오히려 체력을 축적하는 게 더 낫죠. 체력을 쌓는 게. 굳이 무리하지 않고. 그런데 물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다니면 주간에도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감성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하늘 많이 놓고 그런 사진보다는 감성 사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자기한 거 위주라든지 뭐 작은 소품 위주, 아니면 사람들도 찍어요. 사람들. 근데 사람도 뭐 제가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면도 찍지만, 그게 아니면 뒷모습을 찍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감성적인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뒷모습만 찍어도 그 사람의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찍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단렌즈가 더 유리해요. 단렌즈 아시죠? 그러니까 F값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좀 망원 계열의 렌즈 85mm라든지 50mm라든지, 망원 렌즈도 그때는 괜찮죠. 망원 렌즈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좁게 찍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작은 부분을 주간에는 찍으시고, 만약에 해가 너무 강하고 그런 시간대라면, 그리고 언제? 그쵸. 일출이나 일몰 아니면 구름이 둥둥 떠 있는 드라마틱한 하늘일 때, 그럴 때 좀 전체적인 풍경을 담는 식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허탈한 게 있어요. 흐린 날 촬영해도 돼요. 그리고 하늘 합성하면 되는데, 포토샵이 하늘 합성 기능이 추가가 됐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 문자나 뭐 다른 수단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하늘 합성하는 방법. 물론 이거는 포토샵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아주 쉽게 하늘 합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인데, 루미나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역시 또 하늘을 합성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늘을 합성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하늘을 많이 봐요. 주간이라도 막 찍는 게 아니라 하늘에 좀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사진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빛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나 SNS에 내가 음식 사진이라든지 꽃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어떤 빛을 활용하시는 게 좋으냐, 바로 확산광, 그림자가 옅은 큰 광원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큰 광원을 사용하기가 일반 가정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바로 창가의 빛을 활용하시는 거죠. 이런 창가, 이 창가의 빛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창가가 태양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창이 아니라 태양이 들어오지 않는 창이에요. 태양이 들어오게 되면 그 태양은 우리가 실제로는 크지만 눈으로 봤을 땐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원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역시 세질 거예요. 당연히 그림자가 진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태양 반대 방향에 있는 창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창에서는 빛이 들어올 거고, 이 빛은 엄청나게 큰 광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이 부드러워질 거고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역광이죠. 역광에서 만약에 사진이 어둡게 나온다 그러면 사진을 밝혀주면 되고요. 내가 실수로 사진을 밝게 찍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까 보정 프로그램에서 노출을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음식 사진을 찍으면 어디서 찍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에 찍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 그림자에 또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약간 45도로 틀어서, 그럼 자동으로 얘가 45도의 사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할 때 보면 위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45도 각도에서. 그렇게 촬영하시면 웬만한 제품 사진은 쉽게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변에 배치예요. 주변에 배치를 잘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 좀 밝게 찍을 때는 주변이 밝은 게 좋고, 어둡게 찍을 때는 주변이 어두운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팅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 뭔가 포스트해서 뭔가 찍어야 될 때, 자, 이런 걸 사용해.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하드보드지고요. 이쪽은 흰색, 이쪽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뭐 장당 200원, 3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3장, 4장 정도가 있으면 집에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뭐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도 하나 두고요. 그러면 완전한 흰색의 뭐 포토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검은색의 포토 박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완전히 똑바른 구도보다는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 담으려고 보통 욕심을 내시는데, 다 담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 담아 보시는 것도 좋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욕심이 나서 다 담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부분 담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그것도 꽤 괜찮은 사진이 될 수 있고, 다 다른 이미지가 되니까 유사 이미지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도 좀 다양하게 해보세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앵글을 완전히 이렇게 90도 각도로 찍은 거죠. 자, 우리 카메라라 그러면, 제가 이제 카메라라 그러면 아예 이런 식으로 찍은 거예요.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라 그러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틸트 액정이 되면 좋죠. 틸트 액정이 되면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각도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찍어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셔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음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찍을 때 수평으로 음식과 수평으로 찍을 때가 예쁜 경우가 있고요. 만약 타워버거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타워버거. 버거인데 이렇게 청이 되어 있는 버거라 그러면 그 특징에 맞게 내가 어디서 찍어야 되겠어요? 정면에서, 아니면 오히려 약간 로우앵글 찍으면 훨씬 더 타워버가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음식의 특징,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의 특징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찍으시면 또 훨씬 더 좋은 사진, 임팩트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야.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사실은 이게 2시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보정을 2시간에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스마트폰 강좌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저기 스마트폰 강좌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존에 녹화된 강좌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스마트폰 강좌를 듣고 이 강좌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 강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광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빨리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역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이 뒤쪽에 있는 거죠. 피사체 뒤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두울 때는 내가 밝게만 찍어주면 해결이 된다. 밝게만 찍어주면 역광 사진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역광을 찍으실 때 이렇게 뭔가에 걸리게 찍거나 아니면 주광원이 여기 화면 바깥에 있도록 그렇게 찍어주시면 좀 더 컨트롤하기 쉬운 역광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구성하실 때, 만약에 인스타그램은 한 장으로 하겠지만 블로그에 여러 장의 사진을 구성하실 때 이러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섞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역광 사진도 들어가고 순간 사진도 들어가고 이렇게 내가 좀 종류별로 나눠서 포스트를 하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포스터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보정하는 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쵸? 아까 인스타그램 필터 사용이 좋죠. 그리고 저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필터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뭘 조절할 수 있어요? 강도를. 그래서 강도 조절이 되게 핵심이에요. 강도 조절을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수평도 잡기가 쉬워요. 이렇게 수평. 여기 조정을 누르시면 수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밝기는 너무 쉬운 거고, 밝기는 어둡게 밝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대비를 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비는 밝은 것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한다. 그렇죠? 밝은 것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많이 이렇게 밝은 부분 많은 사진은 사실은 대비를 많이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뿌옇거나 이런 사진은 대비를 좀 올려주시는 게 낫다. 대비 올려주고 밝은 영역만 낮춰주면 되니까. 자, 구조, 이게 구조죠. 아까 스트럭처. 구조는 굵은 선 위주로 선명하게 해줘요. 자, 온도 올려주면 더 따뜻한 느낌이 나겠죠? 채도는 당연히 색을 더 진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색은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흐리게, 뭔가 좀 너무 쨍한 사진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뿌옇게 만들어서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어떤 역할을 되는가 하면 이게 약간 필름 느낌 나요. 필름 사진은 쨍하지가 않고 오히려 약간 좀 페이더 된 느낌, 그런 거 나지 않아? 오히려. 자, 그걸 쓰는 게 바로 흐리게, 필름 느낌 나게 하기 좋은 게 바로 흐리게다.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미니어처 효과 선명하게 있는데, 자, 선명하게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조는 굵은 선을 진하게 하는 거고, 선명하게는 말고도 가는 선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다를 뿐이지 모든 보정 프로그램은 이러한 맥락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그래도 소개를 빨리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보정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이 사진을 가져와서요. 자, 일단은 이게 뭐예요? 이건 필터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필터고요. 중요한 것은 필터를 이렇게 누르면 뭐가 있어?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안 하고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자, 공유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공유도 안 하고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자,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왔어요. 자, 필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터 인스타그램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필터를 그냥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필터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터치를 해요. 어디 터치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필터 적용한 거 만약에 루드윅이면 이걸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강도.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효과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적당히 주시면 이게 쓸만해요. 그래서 완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수정. 아래쪽에 보이죠? 수정에 들어왔어요. 그럼 조정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래쪽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 아래쪽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수평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수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평 조절할 수 있고요. 완료. 그리고 밝기는 굳이 안 보여도 알겠죠? 어둡게 밝게 할 수 있고 대비도 아까 뭐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는 다시 보여드릴까요? 구조는 이렇게 굵은 선 위주로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굵은 선 위주로. 너무 많이 하면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완료해 놓고요. 그리고 온도는 오른쪽 가면 따뜻하고 왼쪽 가면 파랗고 그렇죠?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할까요? 한 20 정도로 해서 따뜻한 느낌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완료. 그리고 뭐가 있나요? 채도가 있죠. 이렇게 넘기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채도, 색상을 더 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진해졌죠. 이렇게 하니까 색상 진하게 하고 완료. 그리고 색 이거를 보여드린다 그랬죠. 이게 아까 이게 스냅시드는 없는 기능일까 아마. 자, 이건 뭔가 하면 색은 이게 톤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자 부분하고 하이라이트 부분.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림자 부분과 하이라이트 부분에 각각 다른 색을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이라이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다른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하이라이터 부분에 제가 여기에 마젠타를 살짝 넣어볼게요. 여기 마젠타. 누르니까 너무 진하죠? 진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쉽게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완료해 놓고요. 자, 그리고 주황색도 넣어볼까요? 자, 주황색, 하이라이트에 또 다른 색 한 번 더 넣어도 돼요. 이 주황계통을 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너무 진하죠? 아, 이게 색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다양한 색을 넣지는 못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주황색이 더 어울린 것 같죠? 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요. 완료. 그림자 부분, 섀도우 부분. 섀도우 부분에는 녹색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세죠? 녹색을 넣으니까 너무 세요. 역시나 여기 녹색 부분 한 번 더 터치하는 거야.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면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톤 스플릿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포토샵에서 상당히 고급적인 전문가들 사용하는 기능이긴 한데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게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스냅시드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완료 누르고요. 완료 눌러서 나갔어요. 자, 그리고 색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흐리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필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약간 먹먹한 느낌이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좀 감성적인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사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름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흐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필름 느낌 낼 때는 오히려 아까 보셨던 색 있죠? 색 보정. 이거 좀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까 흐리게 한 상태에서는 이 그림자나 하이라이트에 색을 좀 강하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별로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뭘 하셔야 돼요? 그때는 흐리게를 많이 하셔야지 이 효과가 좀 더 뭔가 좀 원하는 색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이라이트 있잖아. 하이라이트 낮춰주니까 어때요? 하늘이 살죠, 이렇게. 하늘만 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라이트 낮춰주니까 하늘이 살아요. 그리고 그림자는 여기 어두운 부분, 저 녹차밭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리고 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모든 사진을 다 어두운 부분을 다 살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굳이 건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배경 흐리게 이건 뭔가 하면 해보시면 알죠. 이렇게 배경을 살짝 뭐 해주는 거야? 비네팅을 준 거죠. 배경을 살짝 어둡게 해주면 중심부로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살짝 흐려도질 거예요. 얘가. 근데 미니어처 효과가 더 효과는 좋죠. 자, 미니어처 효과는 뭔가 하면 자, 방사형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셨죠?
자, 이거를 크기 조절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핀치 아웃 하면 돼. 이렇게 손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면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바깥 부분이 좀 뭐죠? 약간 아웃포커싱 되는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해제하면 사라지고요. 선형으로 보면 더 낫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 위아래가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중앙부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이게 이제 미니어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옥상에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창문에서 아래로 보면서 자동차를 찍고 이 효과를 주면 마치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미니어처처럼 보이게 돼, 진짜 장난감처럼 보이게 돼.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그리고 마지막에 선명하게 있죠. 선명하게 좀 해주면 선만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더 쨍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보정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보정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면 다른 보정 프로그램, 여러분들 평소에 사용하시는 보정 프로그램을 보면 아,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대략적인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스케이프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제가 블로그를 컨설팅도 가끔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블로그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 아니면 블로그를 할 때 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통은 1대1로 간단하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강좌 영상으로 만들기는 이번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보다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블로그 주소 알려드리면 뭐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제가 블로그 보고 어떤 점들이 뭐 개선되면 좋은지를 이렇게 뭐 적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좌는 이렇게 마치고 제가 나머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도 있으실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좌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나 SNS에 사진 어떻게 촬영할지 그리고 보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로써 더 많이 오늘부로 좀 더 많은 관심도 가져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